인간과 본성 제 12주 2차 시 공부합시다. 11주에서 플라톤의 공부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보면 그 12주 1차 시 앞 차시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만 일단은 뭐 관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형태, 보이는 것, 이런 걸 뜻하는 이제 그리스어 뭐 이데아. 네. 그러니까 이제 11주차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중요하니까 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데아론을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하면 이 이데아 관념은 감각세계,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 맡고, 이렇게,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피부로 만지는 감각,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감각, 경험은 이제 감각으로, 익힐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차가 컵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 커피가, 어, 뜨겁다. 이거 손으로 만져봐야 아는 거죠. 물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하면 이 이데아 관념은 감각 세계 너머에 있는 어떤 실제 모든 사물의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불변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데아는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최고의 단계를 말해요. 그 사물들의 본성 속에 고정된 어떤 원형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 개개의 사물들은 이데아의 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데아 안에서 갖게 되는 이러한 참여는 단지 그것들의 어떤 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관념을 개별적 사물에 대한 불변하는 절대적 순수 근원으로 관념과 개별 사물의 관계를 원형과 모방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매트릭스로 또 돌아갑시다. 영화에서 네오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서 이제 네부카드네자르호로 가죠. 현실로 대변되는 이 장소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화려한 매트릭스와는 달리 이 기계들에게 쫓기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일단 꿀꿀이죽처럼 생긴 뭐 데이스티 휘트로 연명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영화는 계속해서 이 궁핍한 생활에 있는 네부카드네자르호가 화려한 매트릭스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쾌락의 문제를 좀 이렇게 좀 경시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어떤 사유를 따라서 육체보다는 정신, 쾌락보다는 어떤 금욕, 물질보다는 정신, 감각보다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대응하는 그런 사고를 기본 구조로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글 속에 있는 이 매트릭스 영화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걸 지금 우리는 그걸 살피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쾌락은 매우 중요하죠. 쾌락이 되면 뭐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굉장히 크잖아요. 쾌락이 쾌락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맛있는 걸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를테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이게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이 쾌락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 자유와 쾌락을 비교할 때, 예?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근데 뭐 자유가 중요하거나 쾌락이 중요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그 근거는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쾌락 안에도 어느 정도 삶의 의미는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쾌락을 자유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매트릭스 안에 영화를 보면 이제 매트릭스 안에 있는 구더기처럼 누워 있는, 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자면 그 동굴 속에 이제 묶여서 그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평생. 음, 에,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매트릭스는 이제 쾌락 그 자체니까, 하여튼 자유와 쾌락을 비교했을 때, 이 쾌락 안에도 어느 정도의 삶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쾌락을 자유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그 흔히 하는 말로, 일테면 뭐 소크라테스의 또 말을 이제 빌어서 뭐 배고픈 뭐 배부른 돼지보다 뭐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바로 그 어떤 그 즐거움은 주어져 있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 배부른 돼지,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배는 고프지만 자신의 어떤 주체적 삶이 가능한 어떤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쾌락을 자유보다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쾌락과 자유를 비교했을 때,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의미를 갖고자 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보면 내 삶에서의 어떤 의미,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를 갖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미와 쾌락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지만, 프로이트의 또 쾌락 이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쾌락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사람들은 쾌락을 불쾌한 것으로 느끼고, 또 반대로 불쾌한 것을 쾌락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속적인 쾌락은 불쾌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쾌락과 만족이 제공되면 인간의 행복도는 당연히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비이성적에도 그 쾌락의 한계 효용을 끝없는 쾌락의 증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또 추구해요. 기계들은 만족한 인간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 많은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매트릭스를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요. 기계들은 초기 매트릭스에서 인간들에게 지속적인 쾌락만을 제공해서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매트릭스는 경쟁과 갈등 구조가 있어서 현실과 매우 유사한 그런 가상 세계를 제공해요. 그래서 갈등과 경쟁의 요소와 대비한 쾌락을 이렇게 제공하죠. 그래서 쾌락의 수용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경쟁과 갈등과 쾌락이 매우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아닌 유토피아. 그래서 유토피아 아닌 유토피아는 뭐야?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매트릭스를 등지고 황무진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이를테면 쾌락, 편안함을 기준으로 볼 때는 비이성적으로 보이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이성적인 것에 진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체가 이를테면 한 말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욕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지 않기보다는 무를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어려운 말은 하여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던 인간들의 궁극의 자유는 없었지만, 이 매트릭스 안에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원하는 자유를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원하는, 사회에서 자아성취의 기회가 있었던 인간들이 이 매트릭스와 인간 발전소에서 해방되어서 현실의 사실은 황무지고, 동굴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그들이 믿었던 어떤
실제라고 믿었던 것이 그림자, 가짜였다는 것처럼 이 매트릭스에서도 현실이 사실은 황무지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알아가는 사람도 자아성취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모든 인간들이 새롭게 얻은 궁극의 자유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테면 그 쾌락과 자유의 선택의 문제를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영화는 이제 매트릭스를 탈출해서 쾌락과 자유 중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제 의식을 강하게 이제 제기하죠.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자,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뭘까요? 어떤 억압에서 풀려난 것이죠. 억압에서 풀려난 거. 억압에서 풀려난 거.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자유의 의미가 이제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피어스나 트리니티가 꿈꾸는 자유의 의미는 이 매트릭스로부터 해방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개인의 해방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자유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이퍼에게 자유는 좀 더 현실적이며 개인적인 그런 매트릭스의 해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성공과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프로그램된 설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 사이퍼는 그런 고차원적인 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수인이 빛의 세계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다시 고통이 없는 동굴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의 인물이죠. 근데 이제 그 동굴의 비유의 동굴과는 달리 이 사이퍼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둡고 묶여있는 동굴의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화려하고 안락한 성공이 일정하게 보장된 그런 세계잖아요, 매트릭스가. 그래서 영화에서는 사이퍼가 배신자로 그려지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진실을 깨달은 후에도 그 진실을 부정하는 무지한 인물로 영화에서는 그려지죠, 사이퍼가. 그러나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이론에 따르면 가장 이제 그 욕망이 충족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스와 네부카드네자르호 중에서 자아 실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매트릭스 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된 그런 성공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이 매트릭스가 아닌 현실의 세계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매슬로우가 제기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이러한 진실에 대한 욕구는 결국은 자성취에 대한 욕구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욕구는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실현 욕구를 넘어선 그런 욕구는 우리의 본능일까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 네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이 고귀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죠. 칸트가 말한 절대선의 의지와도 사실 또 연결돼요. 진실을 구하는 자는 왜 선하고 고귀하냐? 하이데거는 또 빛, 일단 빛을 어둠에 비해서 선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플라톤의 동굴에 비해서 동굴에서 나와 태양을 바라본 수인의 눈에는 태양과 비슷한 빛이 보이겠죠. 다시 말해서 진실을 찾은 자의 눈에는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지식을 가진 자에게 지식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또 쭉 좀 넘어가서 볼까요? 영화 매트릭스는 현실 세계는 본래성을 가진 공간,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화려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비본래. 다시 말해서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현실 세계는 어떤 실제 원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이제 동굴에 비유해서 그 그림자와 같은 가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구도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정한 한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 논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과 본성 수업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쭉 넘어가도록 합니다.
요것만 보죠. 진실의 세계가 만약에 빛의 세계로 그려졌다면 누구나 진실을 갈망하겠죠. 굉장히 쉽겠잖아요. 하지만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오히려 거짓의 세계가 화려하고 편안함을 제공하죠. 근데 진실의 세계는 어둡고 불편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진실을 찾는 것은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진실을 찾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고된 일이다. 이걸 이제 힘줘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현실과 가상세계, 진실과 거짓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라를 또 이해하는 것이 또 이제 일정하게 그 어떤 배경 지식으로 필요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플라톤 철학에서 제시한 최초의 그 의미로서의 시뮬라크르는 뭐냐면 가짜 그 동굴에 비유해서의 그림자 그걸 말해요. 가짜 복사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로서의 이데아와 대조되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개념이 이 시뮬라크르의 개념이 나중에 이제 그 이후의 철학자들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이제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질 들레즈는 이 시뮬라크르 속에 이를테면 뭐 어떤 계열체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원본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복사본이 될 수 없다. 이런 또 이론을 또 전개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이 페이퍼에서 보고 있는 이제 장 보드리아르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본의 상실. 그러니까 이 보드리아르는 현대사의 많은 시뮬라크루들이 그 원본이 없이도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리고 결국 그 복제물들이 점차 원본을 대체하게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다. 이걸 또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는 또 이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를 위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그의 이론을 또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뭐 쭉 보면 어쨌든 진실의 사막에 온 것, 이렇게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한 말, 진실의 사막에 온 것, 진실의 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사막 황량한 이것도 이제 이 보드리아르의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어쨌든 현실과 가상 세계를 다룬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들은 이 보드리아르의 이론을 이제 따르는 것이 아유 뭐 거의 필수처럼 되고 말아요. 그만큼 이제 이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이론이 매우 그 어떤 대중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드리아르가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 적은 많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진실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진실도 이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런 또 진실의 범주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실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어떤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분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또 데카르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존재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의 실제가 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수많은 존재의 가능성을 회의하고 의심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생각하면 과연 또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과목 자체가 철학적이에요. 인간과 본성. 인간의 본성은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가급적 우리가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종종 이제 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또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또 니체는 생각한다는 사실이
그 생각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역사. 자, 여기까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이 서양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최소한 10명의 철학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같이 이제 살피자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양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 누가 A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하면, 서양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번 B라고 하는 철학자는 A가 이야기했던 그 입론, 그 철학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또 이렇게 정립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C는 또 B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선배의 철학의 어떤 한계를 비판하면서 비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진실과 관련해서도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니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영화 매트릭스가 제시하는 문제는 우리는 존재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가상이냐 실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동안에도 역시 깨어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매트릭스가 현실이고 인간 발전소가 허구일 수도 있는데, 영화가 매트릭스를 허구로 인간 발전소가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뭐냐, 뭘까요? 주체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명제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는 영화 내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현실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 매트릭스는 진실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인간 발전소에서 살아가는 현실과 거짓으로 대변되는 매트릭스의 경계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거짓으로 대표되는 매트릭스를 파괴시키고 그 안에 인간들을 해방시키기만 하면 진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평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넘어간다고 했죠. 어쨌든 진실과 거짓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또 무의미해지는 거죠. 허구가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허구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꿈이 불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장자의 그 호전몽, 나비의 꿈에서 나비가 꿈을 꾼 것이 이것이 현실인지 꿈속에서 꿈인지 뭐 이런 것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합시다. 하이데거는 플라톤의 동굴의 이제 그 비유와 관련된 글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중에 나오는 동굴 내에도 불이 타고 있다. 이제 불이 타고 있고 뭐 또 빛이 비친다. 어쨌든 빛의 세계, 즉 진실은 동굴 밖에 태양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굴 내에서도 작게나마 태양을 닮아 있고 태양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불이 타고 있더라. 그러니까 동굴 안에도 어느 정도 진실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진실의 범주는 거짓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거짓이 있어야 진실이 있겠죠. 이를테면 흑과 백처럼.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은 처음부터 사실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거짓 역시 진실의 범주에 포함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듯 말듯 막 하죠. 자, 플라톤의 동굴에서 나온 수인은 동굴 밖의 세계에서 진실만은 본 것일까? 동굴 밖에 빛의 세계에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과 가상 세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매트릭스 밖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가상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현실과 가상 세계는 처음부터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진실의 세계와 동굴 내의 암흑의 세계를 보이지만, 동굴 내부는 사실은 완전한 암흑은 아니죠. 빛이 비추고 있었으니까. 동굴 내부에도 태양의 빛을 닮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굴 내에도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꿈의 세계는 그 자체가 현실 내에 포함되어 있고, 현실이 있으면 꿈의 세계도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봅시다. 이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주제는 그래서 현실과 가상 세계 대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트릭스 안과 밖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최선의 선택과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은 뭡니까? 인간의 승리도 아닌 기계의 승리도 아닌 뭐예요?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래성에 대한 본성에 대한 욕구의 승리다. 이렇게 지금 이 글은 이제 정리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풍요로운 삶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나치게 쾌락을 발전시킨 측면이 있죠. 그 결과 인간의 독립성과 궁극적 자유의 의미는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자유는 상상할 수 없듯이 쾌락의 추구를 포기하고 본래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은 또 이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마지막,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진실을 알기 위해 빨간 약을 택하지는 않겠죠. 진실과 매트릭스를 모두 겪은 후에도 사이퍼처럼 다시 이렇게 배신자 소리를 듣지만 상관없이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파란 약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의 이제 결론은 각각의 선택은 존중을 받을 필요 있다. 다만 그들의 선택이 절대 선하거나 고귀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 황원주 선생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13주에 가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12주 수업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